정적을 찢는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민준의 아내 김지연이 마당 한가운데에 쓰러져 절규했다. 세상에, 남편이 죽었어요! 이웃들이 쏟아져 나왔고 몇몇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다른 이들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낡은 닭장 옆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는 박민준의 시신이 소름 끼치는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부자연스러운 자세, 엉성하게 덮인 하파는 말라붙은 핏자국을 다 가리지 못했다. 두 손은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었다는 듯이 뻣뻣하게 뻗어 있었고 다툼의 흔적이나 흩뿌려진 피는 없었으며 오직 섬뜩한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그 혼란 속에서 지연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스쳐 지나갔다. 완전한 절망도 완전한 슬픔도 아닌 발각될까 두려워하는 경계심이었다.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부부가 자주 다퉜다는 소문, 시동생인 도준이 요즘 집에 자주 머물렀다는 이야기.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이로부터 거짓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모든 흔적, 모든 말, 모든 눈빛을 따라갈 것이다. 누가 박민준을 죽였는가? 그리고 왜 그토록 잔인하게 손을 썼는가? 겉으로 보기에 민준과 지연의 작은 가정은 동네의 이상적인 모델이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단층 주택, 작지만 항상 손님으로 붐비는 카센터, 성실하고 착한 남편, 일과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아내, 그리고 예쁘고 예의 발라 모두에게 사랑받는 6살짜리 딸. 하지만 때로는 포장이 완벽할수록 그 안의 진실은 더욱 뒤틀려 있는 법이다. 그날 아침 차갑게 식어있던 박민준은 지루할 정도로 단순한 삶을 살았다. 술도 도박도 친한 친구도 없었다. 아침에 카센터 문을 열고 저녁에 집에 와 밥을 먹고 주말에는 딸을 데리고 놀러 갔다. 그는 투박한 남자의 방식으로 아내와 자식을 사랑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다 주고 말이 없었으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안아주는 일 한 번, 아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관심 없이 매일 저녁 하는 말은 똑같았다. 먹을 거 없어? 민주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무심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무심함이 범죄를 낳지는 않았지만 비극이 싹틀 축축한 토양이 되었다. 28살의 김지연은 젊고 아름다웠으며 집에서 3km 떨어진 작은 피부관리실에서 일했다. 낮에는 피부관리사, 밤에는 아이의 엄마이자 무뚝뚝한 남자의 아내였다. 그녀는 향수 냄새와 잔잔한 음악, 신사적인 남자 손님들의 가벼운 추파라 있는 세계와 기저귀, 스패너 소리, 저녁 식사에 배어드는 기름 냄새가 있는 세계, 두 개의 상반된 세상에 살고 있었다. 지연은 나쁜 여자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삶이 답답했을 뿐이다. 그녀는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기를 꿈꿨지만 해가 갈수록 그것은 이론에 불과했다. 지연은 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한 명의 여성으로서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자신을 봐주기를 갈망했다. 그리고 그 갈망으로부터 연약함은 서서히 수면 아래의 불씨가 되어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민준의 친동생 26살의 박도준. 실업자 신세로 형의 집에 얹혀 살며 발언권도 설 자리도 없었다. 도준은 시끄럽지도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인정받고 증명하고 완벽한 형을 단 한 번이라도 이겨보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다. 형은 집도 아내도 자식도 안정적인 직업도 있었다. 그런데 자신은 남의 집 지붕 아래 숨어 사는 그림자일 뿐 밥을 얻어먹고 잠자리를 빌리며 매 식사 시간마다 무심코 던져지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도준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오랜 세월 쓴맛을 삼키다 보니 자신이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조차 모르게 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의 눈길, 한 번의 미소가 있었다. 어느 날 지연이 도준에게 가스레인지 수리를 부탁했다. 어느 날 민준이 집을 비우고 둘만 남게 되었다. 그때 도준은 지연을 본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보았다. 형을 이길 기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 기회,
그토록 자존심이 바닥날 때까지 질투해왔던 그 여자와 그 지위를 모두 빼앗을 기회. 그렇게 세 사람, 세 개의 조용해 보였던 인생이 서로에게 미끄러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무심한 남자, 살고 싶은 여자, 빼앗을 야망을 키우는 패배자. 모범적인 가정? 아니, 그것은 이미 뇌관이 제거된 폭탄을 감추고 있는 얇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날 아침 폭발음은 폭탄이 아닌 인간의 마음에서 터져나왔다. 나눔이 없는 사랑은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진다. 진실이 없는 가정은 누구도 감히 탈출하지 못하는 감옥이 된다. 그리고 억압된 감정이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의 죽음은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었다. 오전 7시 파주경찰서 강력팀에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 한 남성이 자택 뒤편에서 이상한 자세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신고였다. 저항의 흔적도 흉기도 피도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조작의 냄새. 중대사건 전담팀을 이끄는 최진혁 경감이 그날 아침 바로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골치 아픈 사건에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현장을 둘러본 후 그는 짧게 한마디 했다. 현장이 너무 깨끗해. 진짜 살인 사건은 항상 혼란을 남기는데 여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돈되어 있어. 법의학팀이 즉시 투입되었고 시신 부검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를 가리켰다. 피해자는 두개골 손상으로 사망했으며 위에서 아래로 가해진 매우 강한 충격이었다. 단순한 추락 사고일 수 없었다. 손에 긁힌 상처도 저항의 흔적도 없었다. 피해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을 것이다. 죽음은 갑작스럽고 정확하게 찾아왔다. 수사팀이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동안 작은 단서 하나가 떠올랐다. 쓰레기통 안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한 쌍의 비닐 장갑. 장갑은 찢어지지도 피가 묻지도 않았지만 마치 누군가가 냉정하게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듯 마른 쓰레기 더미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뒤뜰 바닥에는 무거운 물체를 끌었던 것 같은 기이한 흔적이 있었다. 끌린 자국은 3미터도 채 되지 않아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이는 만약 피해자가 넘어져 죽었다면 누가 그의 시신을 집 뒤로 끌고 가 합판으로 덮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사고일 리도 우연일 리도 없었다. 수사팀은 세 갈래로 나뉘었다. 한 팀은 가족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고 다른 팀은 전화기와 동네 CCTV를 확인했다. 또 다른 팀은 장갑, 합판, 시멘트 바닥의 흔적 등 현장의 모든 증거물을 수집했다. 깊이 파고들수록 모든 것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내 김지연은 밤 11시부터 자서 아침에야 사건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시동생 박도주는 바깥방에서 잤으며 어떤 이상한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목격자도 없고 비명을 들은 이웃도 없으며 낯선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본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함이 수사관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수사에서 증거도 모순도 의심스러운 사람도 없을 때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는 진짜 사고이거나 다른 하나는 너무나 교묘하게 은폐된 범죄이며 범인은 아주 가까이 심지어 바로 그 집안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최진혁 경감은 시계를 보았다. 사건 발생 후 4시간에서 8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1시간이 지날 때마다 기회는 사라지고 있었다. 증거는 희미해지고 증인들은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 상부와 여론의 압박이 수사팀 전체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명령을 내렸다. 범인을 멀리서 찾지 마. 이 집안의 세 사람에게 집중해. 동선, 진술, 카메라, 마당의 발자국까지 전부다. 범인은 바로 여기 있어. 다만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생각할 뿐이야. 한 사람은 죽고 세 사람은 살아남았다. 아무도 본 것이 없고 아무도 들은 것이 없다. 깨끗한 현장과 의심스러울 정도로 매끄러운 진술. 첫 8시간은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익숙한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었다. 박민준이 사망한 지 사흘째 압박감은 극에 달했다. 온 동네가 떠들썩했고 주민들은 수군거렸으며 소셜미디어에서는 추측이 난무했고 언론은 흉기 없는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최진혁 경감은 수사 방향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의 옛 친구인 이동철이라는 이름이 거론되었다. 그는 민준과 함께 사업을 하다가 돈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사람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동철은 상습 도박꾼으로 여러 차례 민준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한 번은 카센터에서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여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기도 했다. 그때 의미심장한 말이 오갔다고 한다. 네가 날 가만 안 두면 나도 널 눕혀버릴 거야. 알았어? 이 협박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마자 동철을 윤역한 용의자로 만들었다. 수사팀은 긴급히 동철의 행방을 찾았다. 몇 시간의 추적 끝에 동철은 불법 도박장에서 싸움을 벌여 얼굴에 멍이 든 채 만취 상태로 소환되었다. 진술을 받고 시간을 대조하고 CCTV를 확인한 결과 동철에게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저녁 내내 그는 옆 동네 PC방에 있었고 접속 시간 기록이 남아 있었다. 심지어 PC방 직원은 동철이 거기서 아침까지 쪽잠을 잤다고 확인해 주었다. 대질신문에서 동철은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놈을 싫어하긴 했지만 죽일 만큼 멍청하진 않아요. 죽이면 뭐가 좋은데요. 빚이라도 탕감되나? 그렇게 가장 중요한 단서는 무너졌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뜻밖의 목격자가 나타났다. 골목 어귀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김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사건 당일 밤 낯선 청년 한 명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검은 재킷을 입고 마스크를 썼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려 얼굴은 못 봤지만 마르고 키가 크며 한쪽 다리를 살짝 저는 걸음걸이를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다. 이 정보는 수사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수사팀은 즉시 동선을 재구성하고 인근 주택들의 CCTV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카메라도 그 낯선 청년의 모습을 담지 못했다. 낯선 발자국도 CCTV 기록도 없었다. 모든 것은 그저 말을 보태기 좋아하는 노인의 기억에 의존할 뿐이었다. 다시 자세히 묻자 할머니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확실하진 않아. 그날 눈이 침침해서 멀리서 본 건데 그냥 낯선 사람 같아서 그랬지.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다. 불확실한 목격자, 주소도 카메라도 증거도 없었다. 수사팀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수사회의실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빚 문제, 친구 가설은 무너졌고 새로운 목격자 정보는 희미했다. 모든 방향이 막혔다. 최진혁 경감은 회의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사건 개요판을 훑어보았다. 현장 사진, 집 구조도, 시신 위치, 시간대별 동선. 그는 사진 속 세 사람, 지연과 도준, 그리고 어린 딸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건은 길거리에서 일어난 게 아니야. 도박장이나 술집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지. 집안에서 일어났어. 단 세 사람이 있는 집에서. 외부인이 아니라면 남는 건 내부인뿐이야.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진실은 때로 너무 먼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곳에 있는 법이다. 낯선 자를 추적하던 여정 끝에 수사팀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 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외부 수사가 모두 막다른 길에 부딪히자 수사팀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쓰기로 결정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피해자가 살던 바로 그 집에서부터. 그들은 일상생활 스케줄, 각 방의 위치, 골목의 CCTV, 각자의 귀가 습관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샅샅이 훑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사람은 피해자의 동생 박도준이었다. 도준은 함께 살았고 안정적인 직업 없이 사건 발생 시간 내내 거의 현장에 있었다. 이상한 점은 도준이 그날 밤 일찍 잠들어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이웃들은 최근 도준이 자주 밤늦게까지 깨어 뒤뜰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증언했다. 더욱이 도준의 수면 시간에 대한 진술은 지연의 진술과 분단위까지 일치했다. 두 사람 모두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민준 씨가 죽어 있었어요. 라고 주장했다. 의심스러운 일치였다. 수사팀은 주변 주택들의 CCTV를 계속 확인했다. 예상대로 지연은 여러 번 시동생과 함께 화면에 잡혔다. 어떤 날은 밤 9시, 어떤 날은 거의 11시였다. 특별히 이상한 행동은 없었다. 하지만 질문이 제기되었다.
왜 두 사람은 남편이 없는 밤에 그토록 자주 함께 외출했을까? 그러자 소문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골목 어귀의 한 상인은 말했다. 나는 그 둘이 같이 장 보러 가는 줄 알았지. 근데 왜 밤마다 같이 차 타고 나갔다가 올 때는 따로따로 오는지 모르겠어. 한 통장은 도준이 형수를 자주 어디론가 태워다 주던 것을 기억했다. 한 번은 나한테 형수님 피부관리실에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늦은 밤에 무슨 피부관리실을 가? 사소하고 무의미해 보였던 세부 사항들이 하나의 불길한 흐름으로 엮이기 시작했다. 이때 최진혁 영감은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범인을 찾는 것처럼 수사하지 마. 마치 우리가 하나의 관계를 찾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관계 안에 범죄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수사해. 수사팀은 이 집안 각자의 구체적인 일정을 날짜별, 시간별로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날 밤 민주는 23시 30분까지 집에 있었다. 지연은 그 후 약 10분 뒤에 귀가했고 도준은 22시부터 아침까지 휴대폰을 꺼두었다. 모두가 휴대폰에 매달려 사는 사회에서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날 밤에 휴대폰을 꺼두었다는 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최진혁 경감은 지연과 도준을 불러 재조사를 했다. 구금도 기소도 없이 그저 질문을 던졌다. 왜 휴대폰 충전을 안 했습니까? 왜 10시에 귀가했다고 했는데 CCTV에는 11시가 다 되어 찍혔습니까? 지연은 우물쭈물했고 도준은 얼굴을 붉히며 깜빡했다고 말했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깊이 파고들수록 수사팀은 이 범죄가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사는 바로 그 집안에서 존재했던 은밀하고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잉태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최 경감이 사건 개요판 위에 손을 올려 도준의 얼굴을 정확히 가리키며 말했다. 열쇠는 길거리에 없어. 바로 이 집안에 있어. 수사팀 전원은 수사가 공식적으로 방향을 틀었음을 알았다. 보이지 않는 단서들, 시시껄렁해 보였던 소문들, 범죄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익숙한 행동을 기록한 CCTV로부터 하나의 결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때로 범인은 어둠 속에 숨을 필요 없이 그저 익숙한 얼굴과 아주 능숙하게 연기할 줄 아는 눈빛으로 집 한가운데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사건 발생 엿새째 제자리 걸음처럼 보이던 수사에 모든 판도를 바꾸는 익명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새벽 1시 47분 경찰서 당직실로 걸려온 전화였다. 떨리는 선야한 여성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만 남기고 끊어졌다. 집 뒤편 물탱크 근처 옷을 확인해 보세요. 더 이상의 세부 사항도 전화번호도 다시 걸 수도 없었다. 하지만 최진혁 경감은 자신의 경험을 믿고 즉시 시신이 발견되었던 피해자 집 뒷뜰을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후 감식팀은 물탱크 가장자리 낡은 벽돌 틈에 깊숙이 쑤셔박힌 흰색 피부관리실 유니폼 상의를 발견했다. 옷은 깨끗하게 세탁되었지만 피해자 집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섬유유연제 냄새가 남아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옷에 남성이 체액이라는 생물학적 흔적이 남아있었다는 점이다. 즉시 옷은 수거되어 감정을 의뢰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사팀은 주변 지역을 추가로 수색했다. 벽돌 틈에서 구겨진 쪽지 하나가 발견되었다. 손으로 쓴 글씨는 희미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무슨 일 생기면 내 얘기는 하지 마. 누구의 필적인지는 불분명했지만 내용은 너무나 명확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사전 입막음이었다. 결정적인 한 방은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나왔다. 깨끗하게 삭제된 줄 알았던 지연의 휴대폰 데이터를 복구한 후 그들은 삭제된 메시지 하나를 찾아냈다. 나중에 아래로 내려와 발신 시각은 23시 47분.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 불과 10분 전이었다. 그리고 발신자는 박도준이었다. 네트워크 접속 기록과 결합해보니 그 시각 지연의 휴대폰은 켜져 있었고 도준의 휴대폰은 그보다 정확히 1분 전에 꺼져 있었다. 수사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남성의 체액이 묻은 피부관리실 유니폼, 은폐성 메시지가 담긴 쪽지, 옷이 숨겨진 위치와 일치하는 물탱크 근처에 끌린 자국,
디지털 증거, 결정적인 시간에 삭제된 메시지, 의도적으로 꺼진 휴대폰.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지점을 가리켰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음모였으며 최소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것. 바로 그날 오후 지연과 도준 모두에게 긴급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경찰서에서는 더 이상 의례적인 질문이나 열린 의문은 없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냉정한 증거들이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였다. 옷, 메시지, 쪽지, 시간의 일치. 두 사람은 침묵했다. 더 이상 부인할 방법이 없었다. 사건 초기부터 그들의 가면이었던 침묵이 공식적으로 깨지는 순간이었다. 범인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 작은 디테일, 옷 한 벌이 판을 뒤집는 열쇠가 되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던 메시지들이 익숙한 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의 서막을 여는 총알이 되었다. 두 개의 신문실, 두 명의 용의자, 그리고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하나의 진실. 일반 신문실, 김지연. 그녀는 단정하게 앉아 있었고 눈빛은 평온했으며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맞은편에는 사건 초기부터 직접 수사를 지휘한 최진혁 경감이 앉아 있었다. 아직도 그날 밤 11시부터 잤다고 주장합니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왜 동네 CCTV에는 당신이 11시 5분에 집에 도착하는 모습이 찍혔을까요? 지연은 침묵했다. 그리고 왜 23시 47분에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받았는데 읽지 않았죠? 지연은 깜빡 잠들었을 수도 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려 애썼다. 최경감은 말을 끊지 않고 서류처를 열어 감정이 끝난 피부관리실 유니폼을 꺼냈다. 그는 그것을 그녀 쪽으로 가볍게 밀었다. 이건 그날 당신이 입었던 옷입니다. 당신이 일하는 곳에 확인해봤어요. 세탁은 했지만 남성의 생물학적 흔적이 남아있고 섬유 유연제 냄새는 이 지역에서 팔지 않는 종류입니다. 지연은 숨을 거칠게 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리고 이건 최경감은 무슨 일 생기면 내 얘기는 하지 마라고 쓰인 쪽지를 들어보였다. 옷 옆에서 발견된 쪽지입니다. 필적은 감정 중이지만 우리는 이 집안에 누군가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침묵만이 남았다. 2번 신문실, 박도준. 지연과 달리 도준은 방에 들어올 때부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을 깍지 끼고 등을 의자에 바싹 기댄 채 수사관의 시선을 피했다. 신문을 맡은 김 팀장이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박도준 씨,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압니까? 화면에 나중에 아래로 내려와 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발신 시각은 23시 47분. 발신자는 바로 도준이었다. 도준은 우물쭈물하며 대답했다. 기억 안 납니다. 잘못 보냈나 봅니다. 김 팀장이 키보드를 누르자 화면은 물탱크 근처 쓰레기 봉투, 비닐장갑, 시멘트 바닥에 끌린 자국 이미지로 바뀌었다. 그리고 바로 도준의 DNA와 일치하는 체액 감정 결과가 떴다. 소리치지도 책상을 내리치지도 않고 그저 칼날 같은 질문 하나가 날아들었다. 당신 형은 당신에게 살 곳을 주고 몇 년 동안이나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형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았습니까? 도준은 고개를 숙인 채 떨었다. 그 여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둘 다 감옥에 갈 거라고 했어요. 절반짜리 자백이었지만 첫 번째 인정이었다. 즉시 수사관들이 말을 잘랐다. 아무도 당신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직접 도준이 책상을 내리쳤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형이 먼저 저를 때렸다고요. 저는 그냥 밀쳤는데 형이 넘어진 거예요. 그때 최진혁 경감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복구된 개인 휴대폰에서 추출한 지연과 도준의 셀카 사진이 들려 있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이건 단순한 추락사고의 문제가 아니야. 속이고 은폐하고 결국 살인에 이르는 일련의 기만적인 행동이지. 도준은 침묵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 이상의 부인도 이유도 없었다. 오직 하나의 진실, 거짓의 벽이 공식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말이 더 이상 효력을 잃고 눈빛이 더 이상 아무것도 가릴 수 없을 때 증거가 결론을 대신한다.
그리고 세 사람이 살던 그 집에서 마지막 두 사람은 바로 그들의 침묵으로 허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운명의 밤 23시 57분. 박도준과 김지연의 진술에 따르면 모든 것은 나중에 아래로 내려와 라는 단 4글자의 메시지에서 시작되었다. 그때 지연의 남편 민주는 방에서 자고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침대를 빠져나와 도준이 기다리고 있는 뒤뜰로 나갔다. 그들은 만나 짧게 대화를 나누었다. 도준이 몇 가지 개인적인 물건을 버리기 위해 쓰레기 봉투를 물탱크 쪽으로 가져갔다.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집문이 갑자기 열리고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연을 보고 도준을 보고 두 사람 사이에 너무나 가까운 거리를 보더니 달려들었다. 주먹질, 몸싸움, 그리고 마당에 울려 퍼진 둔탁한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침묵. 진술에 따르면 몸싸움을 하던 중 민준이 발을 헛디뎌 머리를 물탱크 모서리에 부딪혔고 뒤통수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다. 도준은 겁에 질려 구급차를 부르러 달려가려 했지만 지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경찰 부르면 우리 둘 다 감옥 가. 내 딸은 어떻게?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한 한마디. 그것이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순간이었다. 지연은 도준에게 민준의 시신을 닭장 가까리로 끌고 가라고 했다. 그녀는 합판을 가져와 시신 위에 서둘러 덮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누어 현장을 청소했다. 지연은 물로 바닥을 닦아 핏자국을 하나하나 지웠고 피 묻은 유니폼을 세면대에서 빨아 물탱크 뒤에 깊숙이 숨겼다. 그동안 도준은 장갑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마른 쓰레기를 그 위에 덮었다. 민준의 휴대폰은 그대로 두었다. 메시지도 기록도 지우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둘수록 의심을 덜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지연은 마지막으로 현장에 돌아왔다. 그녀는 쪽지 하나를 집어 무슨 일 생기면 내 얘기는 하지마 라고 서둘러 적었다. 그리고 그것을 옷을 숨긴 곳 근처 벽돌 틈에 쑤셔 넣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을 아는 자의 무의식적인 잔재 같은 작은 디테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확히 6시 12분 지연은 이웃들을 부르며 크게 소리쳤다. 여보, 왜 그래요? 비명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고 온 동네를 깨울 만큼 컸으며 사람들의 주목을 끌 만큼 빨랐다. 밤새 준비한 한 편의 연극이 시작된 것이다. 지연과 도준은 모두 진술서에 서명했다. 건조하고 냉정한 글자들에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우발적인 것도 사고도 아니었다. 계산되고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가짜 현장을 꾸민 일련의 행위였다. 어떤 범죄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눈빛 하나하나, 체념 하나하나, 경계를 넘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벌거벗은 진실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는다. 악마는 때로 뿔이나 송곳니를 가지지 않고 아내의 옷을 입고 시동생이라 불리며 보금자리라 불리는 바로 그 집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재판은 9월 중순의 어느 아침에 열렸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양가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다. 몇몇은 울었고 많은 이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증오에 찬 시선은 피고인석을 향해 쏟아졌다. 김지연과 박도준이 차가운 수군거임 속으로 들어섰다. 아무도 예전의 형수와 시동생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다. 오직 정의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2명의 공범 살인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 도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가장 신성한 공간이어야 할 가정이라는 개념을 중대하게 모독했다고 선언했다. 전체 수사 과정이 명료하게 낭독되었다. 조직적인 살인 행위, 현장 조작, 증거 은폐 및 인멸, 수사 방해, 불성실한 태도. 검사는 이것이 특별히 중대한 성격의 범죄이며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았으므로 사회로부터 염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합의에 들어갔고 불과 40분 후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김지연을 사형에 처한다. 피고인 박도준을 사형에 처한다. 2번의 명확한 판결이 울려 퍼졌다. 눈물 한 방울도 통곡하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숨막힐 듯 무거운 공허함만이 감돌았다.
거짓 위에 세워진 보금자리는 범죄의 현장이 된다. 배신이 선을 넘으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죄명이 된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사형이 선고된 후 파주의 그 작은 골목집은 봉인되었고 커튼은 여전히 내려져 있었다. 낡은 카센터 간판은 아직 걸려 있었지만 먼지가 자욱했고 더 이상 스패너 소리도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준과 지연의 딸은 외조부모가 데려가 키우게 되었다. 6살짜리 여자아이는 작은 배낭을 메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떠나는 날, 아이는 매일 저녁 돌아오던 안식처였던 그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이제 그곳은 굳게 잠긴 적막한 문틀일 뿐이었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보금자리. 외할머니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아이의 성을 바꿔달라는 신청서였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엄마의 죄라는 그림자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고 자랄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익명의 제보자도 밝혀졌다. 골목 끝에 사는 한 할머니였다. 그날 밤 할머니는 민준의 집 뒤뜰에서 들려오는 말다툼 소리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보복이 두렵고 복잡한 일에 얽히기 싫어서 침묵했다. 엿새가 지나자 그 침묵은 무거운 짐이 되었고 결국 한밤중에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뒤집는 데 도움을 주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거대한 범죄를 끝내기에 충분했다. 낡은 집에는 이제 잡초가 무성하고 현관 계단에는 이끼가 끼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아무도 치우지 않는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한 가족이 정적 속에서 해체되었다. 집은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지지만 보금자리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믿음으로 지어져야 한다. 믿음이 부서지면 집은 범죄가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밀폐된 상자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마지막 질문.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인가? 억울하게 죽은 남자, 아빠와 엄마를 모두 잃은 아이, 아니면 가장 평화로워 보였던 바로 그 집, 바로 옆집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할 이웃들인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은 특별하거나 재미있는 사연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또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